안녕하세요. 전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일으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겪은 사건들로 저는 믿었던 사람을 배신한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는 슬하에 아들, 딸 한 명이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젊었을 땐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했었죠. 남편은 어부였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들어오면 그 생선을 손질해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때그때 잡은 생선을 팔다 보니 그날 수확이 그날 매출로 이어지곤 했죠. 하루는 남편이 생선을 정말 많이 잡아왔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큰 생선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가게로 와 너무나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오늘 아주 대박이야, 대박. 오늘처럼 이렇게 생선이 많이 잡힌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어때? 다 통통하고 큼직하지? 어머, 여보 고생했어. 오늘은 엄청 싱싱하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근데 당신 밥 안 먹었지? 내가 금방 밥 해줄 테니까 먹고 들어가서 좀 쉬어.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오늘 횟감 만들려면 우리 마누라 손목 좀 아프겠는데? 내가 오늘 옆에서 도와줘야지. 됐어. 내가 하면 되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힘들 텐데 당신 좀 들어가서 한숨 자. 나중에 너무 바쁘면 그때 나와서 좀 도와줘. 남편과 전 서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횟집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었고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운영했죠. 단골도 생겨나고 매출도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식당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전 가족들만 생각하며 버텼죠. 남편도 부지런하게 일을 했고 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 노력하니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아들은 초등학교에서도 반장을 꾸준히 했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선 학생회장을 하기도 했어요. 학생회장에 당선되던 날 아들이 정말 기뻐하며 가게로 찾아왔었죠. 엄마, 나 학생회장 됐어. 투표차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대. 어머,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경식이 장하다, 장해. 초등학교 때도 내내 반장만 하더니 이젠 학생회장까지 하는 거야? 우리 경식이 덕분에 이 엄마가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갈게. 학생회장 됐으니까 말썽 안 부리고 엄마 아빠 말 더 잘 들을게.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장해. 아빠가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어. 엄마가 우리 경식이 덕분에 웃는다, 웃어. 오늘은 엄마 일 많이 해도 하나도 안 힘들겠네. 아들은 정말 효자였어요. 특별하게 말썽을 부린 일도 없었고 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엇나가지 않았죠. 어린 동생도 살뜰하게 챙기고 일이 늦게 끝나는 저와 남편을 대신해 동생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집에서 모여 다 같이 공부를 할 때도 있었죠. 그 친구와의 인연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땐 이렇게 긴 세월 인연을 이어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가서 늘 간식을 챙겨주면 아들의 친구는 살갑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집중력이 쑥쑥 올라요. 제가 다른 데 가선 집중이 안 되는데 경식이네 오면 집중이 잘 된다니까요. 봉주 이 녀석, 내가 네 덕살에 웃는다, 웃어. 아줌마가 맨날 이렇게 간식 챙겨주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이 아줌마한테도 보답해야 한다. 아유, 그럼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 경식이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제가 어머님 살뜰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꼭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약속하는 거야.
아들은 친한 친구와 매일같이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덕에 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죠.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항상 살뜰하게 저희 부부를 챙겼습니다. 대학 때문에 타지에 나가서 살았던 아들이 종종 집에 올 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같이 모여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곤 했죠. 와, 이게 다 뭐야? 엄마,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냥 매운탕 하나만 끓여도 된다니까. 야, 경식아,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너 온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음식했는 줄 아니?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맨날 해산물만 먹인다고 고기까지 사왔잖냐. 엄마, 고마워요. 경은이 넌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 없다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지? 오빠가 맨날 물어볼 거야? 아이, 오빤 내가 무슨 맨날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오빠나 거기 가서 열심히 해. 그때는 그날도 평범한 날 중 하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소소하게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지만 워낙 어려운 시험이라 걱정이 많았죠. 처음 시험에 응시했을 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아들이 좌절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걱정과는 다르게 아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아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저와 남편이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보, 들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했대. 아이고, 세상에. 그 어려운 시험 얼마나 고생하면서 준비했는데 합격했다고 하니까 눈물이 다 나네. 당신도 그랬어? 나도 우리 아들이 전화 와서 합격했다고 하는데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그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매일 공부하면서 고생했잖아. 당신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내가 뭘, 우리 경식이가 고생했지. 아휴, 이제 걱정 끝이네, 끝. 우리 경은이만 앞으로 잘 풀리면 우린 자식 다 키운 거야. 그치, 여보? 아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1년의 연수기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연수기간을 보내는 동안 딸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바로 딸 역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다 잘 풀리면서 저와 남편은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좋은 일은 연달아 있다고 좋은 소식은 곧이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저희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처음 며느린 정말 차분하고 단아했어요. 코도 오똑하고 옷도 정말 잘 입고 무엇보다 싹싹하게 저희에게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를 찾아왔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회랑 매운탕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반응이 절 감동시켰죠. 어머님, 저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제가 배워보고 싶어요. 사실 경식 씨가 저한테 어머님 매운탕이 진짜 맛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경식 씨가 자랑 안 하고 못 참겠는데요. 정말? 아이, 그렇게 맛있어? 여기 이 회도 좀 먹어봐라. 오늘 갓 잡은 거라 엄청 신선해. 더 맛있는 거 해줄 수 있는데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것만 먹어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어머니 음식 솜씨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저 꼭 음식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아이 언제든지 음식하는 건 알려줄 수 있지.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님,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어머니 음식으로 한 잔 안 마실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래, 그래. 그럼 오랜만에 한 잔 해볼까? 우리 며느리가 내 술친구가 되겠구만 그래. 며느리 남편에게도 싹싹하게 잘하고 항상 분위기를 즐겁게 해줬어요. 거기다가 매번 제 음식을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을 정도로 구김살 없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선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저희 식구들은 활발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선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쓰러진 남편을 같이 일하던 동료가 발견을 하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보냈는지 장례식 내내 전 오열을 하다 쓰러지길 반복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큰 슬픔에 빠졌죠. 아이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손주들 태어나는 것도 보고 가고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다 보고 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가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엄마,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일만 하시다 이렇게 가시다니.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휴, 경식아, 어쩌면 좋니. 며칠 전에도 네 아빠랑 여행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눈물로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도 컸어요. 아침이면 출항을 나갔다가 돌아와 가게 문을 열고 많이 잡았다며 기뻐해야 하는 남편인데 그 모습을 영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가게 문도 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매일 누워만 있었죠. 그때 절 많이 챙겨줬던 건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멀리 살고 있어 자주 오지 못했지만 매일 밤낮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아들과 며느린 돌아가면서 절 챙겼죠. 남편과 이별은 저에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멍하니 시간만 보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 사람 임신 초기래요. 이제 엄마 할머니 될 건데 힘내셔야죠. 이번에 전세 만기되니까 이사 가면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뭐?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아유, 축하한다. 내가 이러니까 니들이 얘기를 못했구나. 이 엄만 걱정하지 말어.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됐어. 엄마,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저희 엄마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정리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이렇게 혼자서 지내시면 밥도 잘 안 챙겨 드시고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잘할게요. 사실 처음엔 아들 내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합가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다 지역을 옮겨야 하니 고민이 많았죠. 그렇지만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 제안을 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 낚시배와 보험금 그리고 집과 식당을 다 처분하고 합가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합가를 마음먹고 난 후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들 내외를 불러 제 계획을 얘기하게 되었죠. 얘들아, 이거 아버지 낚시배랑 보험금 그리고 집이랑 가게 처분한 돈이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니들 식구 하는데 보태 쓰라고 주는 거야. 합가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 며느라. 엄마, 3억이나? 이건 엄마 노후자금으로 써야지. 우린 어차피 전세금도 있고 대출도 받아서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나까지 식구가 느는데 좁은 집에서 살 수는 없지 않니? 넓은 집으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엄마, 지금은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당장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꼭 나중에 갚을게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엄마 돈 꼭 갚을게요.
이거 한 번에 갚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나중에 갚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3억 저도 열심히 모아서 갚을게요. 어머님 노후자금인데 저희가 쓸 수는 없죠. 꼭 갚을 테니까 이자도 더해서 받으세요. 아이고, 알았어. 그럼 나중에 줘. 나중에 그럼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받을란다. 알았지? 그렇게 저는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3억을 아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업이 세무사였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도 작성을 하게 됐어요. 아들 내외는 저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알아봤고 36평짜리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이사를 가던 날 저와 아들 내외는 두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합가하고 나니 처음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아들 내외와 매일같이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니 하루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슬펐었는데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합가하고 나서 저에게 살뜰하게 정말 잘했어요. 마치 딸처럼 절 잘 챙겨줬죠. 어머님, 밥 먹고 뭐 하실 거예요? 저랑 목욕탕 가실래요? 저 목욕탕 간지 오래됐는데 아이 낳기 전에 저랑 한번 같이 가요. 그리고 목욕탕 앞에 새로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거기 디저트가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그거 먹으러도 가요. 어머, 그러니? 저번에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거기 카페가 생겼구나. 그래. 목욕하고 오면서 거기도 갔다 오자. 좋아요. 옆에 산책로도 있어서 거기 산책도 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뭐 먹을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에서 먹을까요? 좋지. 안 그래도 날도 쌀쌀하고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었는데 순두부찌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어쩜 우리 며느린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린 저와 같이 카페도 다니고 산책도 가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주변에선 며느리가 많이 불편해할 거라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어요. 그런 며느리의 노력 덕분인지 우울했던 제 기분도 금세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얼마 뒤 며느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며느린 눈에 초점도 없이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처음엔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산후 우울증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 밖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얘, 너 뭐해? 아니, 애꼴은 왜 이렇게 되고 기저귀는 왜 안 채우고 있어? 아이고, 여기저기 아주 난리네 난리야. 진영아, 너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어머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하루 종일 애우는 소리 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머리에 환청처럼 들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이고, 진영아, 괜찮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치료받아야 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것 봐. 애 기저귀도 채우지도 않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너 그러다가 너까지 큰일 나는 거야. 어머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 애가 울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애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저 정말 나쁜 엄마죠? 엉엉 우는 며느리를 달래면서 전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도 받았지만 좀처럼 며느리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과 전 상의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사실 며느리는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 매일 아이만 보고 있으니 우울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영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넌 밖에 나가야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 매일 아이만 보느라 힘들지? 내가 애는 봐줄 테니까 직장을 다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라. 어머님, 정말요? 저 밖에서 일해도 돼요? 그래,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직장 다시 다녀. 너 일하는 거 누구보다 좋아했잖아. 같이 사는데 내가 아이는 봐줄 수 있지.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애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괜찮어. 진영이도 쉴 틈이 있어야지. 걱정하지 말고 넌 직장 다니렴. 힘들면 어린이집도 생각해보면 되니까. 어머님, 그럼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처음엔 많이 못 드려도 나중엔 더 드릴 테니까 부탁드려요. 아유, 무슨 손주 보는데 돈이야. 그래, 알았어. 네 마음 편한 대로 해라. 진영아, 아무 걱정하지 말어. 일하면서 네 마음이 풀리면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전 손주를 보게 되었고 며느린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하던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에 마음도 괜찮은 게 아니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2년 뒤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땐 아이를 낳고 나서 석 달도 되지 않아 바로 복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번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고 저도 일하고 싶어서 일찍 복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벌써? 아무리 그래도 1년은 푹 쉬지 그러니. 아직 네 몸도 성취하는데 일찍 일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도 아직 어리고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제가 50만 원씩 더 드릴 테니까 아이 좀 봐주세요.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긴 좀 이르고 어머님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저번에도 우울증 걸린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같이 좀 봐주세요. 둘째를 낳고 나선 며느리 먼저 저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보고 있으니 아들 내외는 따로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올 때도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둘이서만 영화를 보러 다녀오거나 휴가 땐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심지어 명절 땐 절 놔두고 둘이서만 놀러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전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들이랑 얘기를 할라치면 중간에서 항상 며느리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들, 오늘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일은 좀 어떠니? 요즘 바쁘지? 엄마가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님, 오늘 남편이 좀 바빠요. 일이 밀려가지고 집에 와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 그럼 일 끝나고 엄마랑 한잔 할까? 오늘 아들 끝날 때까지 기다리마. 아유, 어머님, 그땐 이제 부부 시간이잖아요. 저도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 보낼 수 있어야죠. 매일매일 바쁜 남편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어머님, 저한테도 기회 주세요. 며느린 항상 아들을 챙기는 척하면서 저를 배척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저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제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손주들 덕분이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손주들은 항상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어린 손주들을 업고 안고 있을 때면 작은 두 손이 절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웃어줄 때면 아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눈처럼 녹는 듯 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서 전 그나마 서운한 마음들을 풀며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아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 중간에 며느리가 항상 껴있었고요. 하루는
며느리가 싱크대를 전혀 정리도 하지 않고 쉬고 있길래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번 먹고 난 걸 치우지도 않고 저녁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니 벌레가 생겨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진영아,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먹고 난 건 바로바로 치워야 한다고. 설거지하기 싫으면 음식 쓰레기라도 바로바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냄새나고 지저분해지잖아. 애들 식기도 같이 씻는 곳인데 깔끔하게 해야지. 이따가 치우려고 했어요, 어머님. 아까 먹은 건데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매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니? 이제 네가 좀 알아서 치워도 되는 거잖아. 아니야? 네, 알겠어요. 저도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쉬는 날엔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잘 치울게요. 제 앞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 일찍 잠에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새벽에 깨어나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살짝 열린 안방문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사실 아이들 봐주시는 거 정말 좋지만 나도 일하고 있잖아. 내가 뭐 집에서 쉬어? 주부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데 집안일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라고 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너무 많이 참견하시는 것 같아. 여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엄마가 아이들 보느라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가 봐.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그러지 마. 아, 당신도 알지?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말이야. 나 당신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다시 어머님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일단 그건 좀 생각해보자. 당신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줄도 몰랐고 말이야. 저는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절 보고 아들 며느리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기 너희 애들 봐주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니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휴일에도 내내 난 애들만 보고 니들은 놀러 다니고 너무한다는 생각 안 했어?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너희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애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살면서 집안일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아들과 며느리도 제 말에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도 좀 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정말 저도 다시 돌아갈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제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바로 손주들이었습니다. 저마저 애들을 놓고 나가버린다면 이 예쁜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손주들만 보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큰애가 8살이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던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대장암 사기였던 거예요.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제가 대장암 사기래요. 이미 여기저기 퍼져서 수술도 힘들다는데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저 어린애들 어떻게 하고 제가 눈을 감아요? 눈을 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너 살릴 거야. 수술 안 해도 사는 사람도 있다더라. 어떻게든 내가 방법 알아보고 해볼 테니까 포기하지 마. 네 말대로 저 어린애들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하니?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정말 저 살 수 있을까요? 병원에선 가망 없다고 하던데. 엄마가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잖니. 엄마가 너 살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치료해보자. 아들은 갑작스런 암 선고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필코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안 해본 치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좋다는 거면 다 찾아가서 시도를 해보기도 했죠. 아들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제 말을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린 태어나기만 했어요. 여기저기 치료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와중에도 며느린 매일같이 늦게 집에 오고 휴일이면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얘, 너 어디 가니? 오늘 경식이랑 같이 치료받으러 가자고 했었잖아. 어제 말했는데 못 들었어? 아, 어머님, 저 친정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갔다 와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가도 치료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잘 아시니까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넌 네 남편 걱정도 안 되니?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다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건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누가 우리 집 생계는 책임지는데요? 남편도 아파서 일 못하는데 누가 돈을 벌어와요? 어머님, 그런 걸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좀. 며느리는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그땐 며느리 혼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으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실체를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고서였습니다. 어느 날 손줄 챙겨주고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건 아들이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었죠. 경식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엄마, 저 다 속았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았다고요. 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아내 친구 구키 씨 어머니 아시죠? 아내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여기 왔었어요. 근데 글쎄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동안 제가 아내한테 깜빡 속아왔다더라고요. 뭐? 속았다니?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 좀. 아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대요. 저한테 모든 거 양심 고백한다면서 말하고 갔어요. 이 사람 뭐하고 다니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친구였답니다. 아들과도 그 친구 남편이 친하게 지내서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났던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거였죠. 그 친구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혼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때 그 친구 혼자 자식 3명을 어렵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셋을 키우니 혼자선 힘들어 며느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며느린 그걸 냉정하게 거절했었고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2천만 원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 덕에 그 친구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다면서 항상 저희 아들에게 고마워했었죠. 힘들었을 때 도와준 은인이나 다름없었던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 친구는 동창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실체를 밝히려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뒷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은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불효를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제가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만 맡기고 제가 정말 불효자예요. 아니야, 아들아.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그래, 알아본 건 확실한 거니? 네, 증거도 차고 넘치고 저 사람 밖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 이혼 소송할 거예요. 제가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죄송해요, 엄마. 이 불효자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괜찮다, 괜찮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울지 마. 죄송해요. 엄마가 절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저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니. 끝까지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 소송도 할 거예요. 제가 이 두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바로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항변을 했다더군요. 아들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서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소송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니었죠. 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밤낮 없이 알아보고 쪽잠을 자면서 아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 너 기억나니? 옛날에 어렸을 때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서 엄마랑 아빠가 운동선수 시킬까 엄청 고민했었잖아. 학교에서도 너 운동시키면 잘할 것 같다면서 그랬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엄마. 그때 선생님이 저 악바리 근성 있다면서 뭘 해도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은 그래서 운동 꼭 시키고 싶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끈기 있고 포기할 줄 모르는 애였어.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해보자. 엄마가 어떻게든 너 살려줄 거야. 네가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꼭 살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잘 버텨서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며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을 잃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아들은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 먼저 가 있을게요. 먼저 가서 하늘에서 집 짓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살아생전 엄마한테 효도 못한 거 하늘에서 꼭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안 된다. 경식아, 안 돼. 하루만 좀 더 있다가 가렴. 엄마랑 딱 하루만 더 있자. 아들아. 오빠,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오빠, 그렇게 가지 마. 오빠, 제발. 우리의 외침에도 결국 아들은 그날 새벽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제 통곡 소리만 가득했어요. 절 보면서 손주들도 딸도 모두 눈물을 흘렸죠. 단 한 명 며느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라가 치밀더군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선 바로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말이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머리 좀 놓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진정하세요. 남편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괴로워했잖아요. 이제라도 편안해졌을 거예요. 편안?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편안할 거라고? 우리 아들 억울해서 눈 못 감았을 거야. 우리 아들 살려내, 네가.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린 뻔뻔하게도 사람들 앞에선 오열하며 착한 척, 슬퍼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악마가 따로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른 뒤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며느린 저에게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솔직히 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거잖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제 얼굴 보기 싫으시잖아요. 저도 어머님 얼굴 보기 싫거든요. 서로 보기 싫은데 한 집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엄마, 왜 그래?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엄마 하지 마. 왜 할머니한테 그래? 아휴, 너네 조용하지 못해? 그럼 너희 엄마야, 할머니야? 어? 엄마야, 할머니야. 얼른 선택해. 우린 할머니야. 엄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해? 아주 이것들이 정말. 그래. 그럼 너희도 나가. 할머니랑 나가서 살아. 참 하여간에 저 오늘 약속 있으니까 오늘 내로 짐 싸서 나가주세요. 아셨죠? 네가 사람이야? 넌 짐승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알겠어요. 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머, 어차피 전 상관없으니까요. 오늘까지 짐 빼주세요.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놀라오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한 번 눈길도 주지 않고 약속이 있다며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전 놀란 아이들을 달래며 속으로 분노를 삭히고 있었어요. 저 나쁜 며느리에게 절대로 아들이 남긴 우리 애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건 바로 아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전화로 전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었죠. 어머님, 저 동주예요. 어머님 식사 좀 하셨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집에 계시나요? 지금 며느리랑 같이 집에 계세요? 같이 없으면 제가 집에 좀 가려고요. 그래, 나 집에 왔어. 며느리 나갔고. 그런데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일단 제가 집으로 갈게요.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계세요. 아들의 친구는 급하게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집으로 온 아들 친구는 저에게 아들이 전해주는 거라며 영상 하나를 틀어줬습니다. 전 그 영상을 보고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친구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 영상을 촬영해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소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들은 모두 다 준비를 해 말을 남겼더라고요. 아들의 친구가 하는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식이가 꼭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한 게 이거예요, 어머니. 우리 경식이 정말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었잖아요. 아시죠? 어머님, 경식이가 남긴 게 있어요. 어머님한테 3억 빌렸을 때 그거 차용증 가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법정이자 갚는다고 썼잖아요. 또 어머님이 아이들 대신 봐주신 거 3년만 받으시고 그 다음엔 못 받으셨잖아요. 그거 다 해서 5억을 남겼어요.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걸 남겼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 돈을 나한테 줘? 네, 제가 서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식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랑 집 담보로 대출도 받고 해서 5억을 송금했을 겁니다. 이거 소문나면 그 여자가 또 손쓸까 봐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경식이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인 거 아시죠? 저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 꼭 힘내세요. 아들은 눈을 감기 전 저에게 큰 돈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아들의 집은 살 때보다 시세가 절반 정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고,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저에게 모든 걸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알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직접 통장 정리를 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아들은 끝까지 절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떠났던 거죠. 거기다가 차용증까지 서서 서류로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 아무리 며느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뺏을 수 없었던 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걸 어떻게든 받으려고 소송을 했지만 역시나 며느리의 소송은 패소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며느리는 저에게 손주들도 떠맡기듯 맡겼습니다. 뭐 그 돈 가지고 가셨으니까 애들은 어머님이 키우실 수 있겠네요. 저희 애들 어머님이 키우세요 그럼. 돈도 다 가지고 가셨으면서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네가 사람이니?
어떻게 자식을 버려? 그래, 내가 너한테 돈 한 푼 안 받으마. 그 대신 나한테 각서는 써야지. 애들 보러 오지도 않고 찾으러 오지도 않겠다고. 평생 애들 만나러 올 일 없다고 각서 써. 애들에 대한 모든 권한 나한테 다 위임한다고 각서 쓰고 가라고. 그래요. 뭐 얼마든지 제가 써드릴게요. 혼자 열심히 한번 키워보세요. 넌 정말 천벌 받을 거야. 하늘이 노하고 땅이 노할 거야. 며느린 제 외침에도 콧방귀를 끼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단 한 번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엄마를 한 번도 찾지 않았죠. 손주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항상 절 생각하면서 착하게 잘 커졌어요. 할머니, 어깨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세요. 아이고, 우리 시원이 손이 아주 시원하네. 할머니가 어깨 아픈 게 싹 사라졌어. 고마워.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할머니 꼭 모시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손주들 위해서라도 이 할머니가 건강해져야지. 아유, 내 강아지들.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덕분에 사는 거야.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절 생각하는 손주들을 전 열심히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손주들이 있기에 저도 살아갈 희망이 생겼었죠. 며느리의 소식을 듣게 된 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선 정말 기가 차고 말았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애들 잘 지내고 있죠? 네가 왜 전화를 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젠 모르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했나 보구나. 난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끊어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저희 애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 너무 후회돼요. 제가 왜 바람을 폈을까요? 어머님, 요즘 애들도 꿈에 계속 나오고 남편도 계속 꿈에 나와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제발 저희 애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됐다. 내가 왜 네 얘기를 들어야 하니? 너 약속한 거 잊었어?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끊는다. 애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린 바람을 핀 상간남과 살림을 차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간남이 능력도 없고 깡패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나마 남겨준 돈으로 이것저것 다 바쳤었는데 돈까지 다 써버리니 그 상간남에게 버림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가정을 버리고 배신한 며느리의 말로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술집에 다니면서 겨우 산다던데 전 죽어도 며느리에게 애들을 보여줄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 조건으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였고 거기다가 손주들도 엄마라고 하면 너무도 싫어하거든요. 더군다나 큰애는 초등학교 6학년의 사춘기인데 자기 엄마를 정말 싫어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를 만남으로써 다시 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아들과 누구보다 닮은 손주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며느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과거의 진실을 모르는 채로 앞으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만을 빌고 있답니다. 저희 딸도 자주 찾아와 조카들을 봐주고 있고 손주들을 위해서 음식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한답니다. 사이도 얼마나 좋은지 올 때마다 절 기쁘게 해주곤 해요. 항상 저와 손주들을 다 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사이랍니다. 장모님, 다음 달엔 저희랑 휴가 가실 거죠? 우리 조카들이랑 다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꼭 같이 여행 가세요. 아셨죠? 제가 미리 다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 엄마.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나들이 한번 가야지. 애들도 얼마나 기대하는데 엄마가 빠지면 되겠어? 알았다, 알았어. 가자, 가.
내가 우리 딸이랑 사위 재촉을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어. 살다 보니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모두가 다짐한 대로 항상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 언젠간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지금은 힘들어도 원하는 길로 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요즘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간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